그죠? 네. 안만 갔구나. 자, 어제 보고 오늘 보고 하는데, 이, 오늘은 요것만 하면 집에 가요. 요걸 할 건데, 이게, 어, 이 유심히 위에 요약본을 보시면 앞면이 굉장히 많아요, 증상이에요. 아, 매 보던 그거네, 네, 그래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거는 없다. 새로운 거 없어요. 언제나 새로운 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이게 언제나 중요한 거지. 새로운 것들을 막 열심히 들고 열심히 파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요한 것들,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쭉 단원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좀 난이도가 낮은 우리가 개론이 8개 단원이 있다 그죠? 난이도가 낮은 단원은 한 장 안에 끝내놨어요. 총론 같은 거는. 근데 투자, 감정평가는 좀 양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3장, 4장. 그래서 거의 단원 하나를 한 장에 끝내놨어요. 그렇게 양을 줄이고 줄여놨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치기 전에 볼 자료예요. 이게. 그래서 위에 있는 요약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약은 다시 돌출을 해서 말하지만 요약집에 밑줄 그어져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뭐 평소 수업할 때 다뤘던지 아니면은 어, 동영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그런 것들을 쭉 요약을 정리하고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 가장 좀 지문에 좀 이렇게 주요한 지문들 그런 것들로 문제를 많이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문제 수는 좀 작아요. 80 몇 개인데 요약을 같이 보면은 아마 시간은 6시 전후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시간 단위로 수업을 하고 1시 반쯤에 식사를 하시고 그래서 한 6시 전후로 끝나고 뭐 모르겠습니다.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 끝날 것 같은데 뭐잘 모르겠어요. 진도 나가봐야 하니까. 일반적으로 보니까 그 정도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차례대로 이게 보도록 하죠. 자, 앞면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할 거냐 위에 요약을 간단히 볼 거예요. 요약을 간단히 보고 밑에 문제 요약 밑에 있는 문제가 그거 관계되는 문제예요. 그걸 여러분이 1분 정도 시간을 좀 여러분이 풀 거예요. 푼 다음에 그것들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문제를 같이 푸는 거는 좀 의미가 없어요. 꼭 확인하고 그래서 미리 풀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제가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 풀고 하시면 됩니다. 세우라 내우라 안 하고 되면 돼요. 자 위에 보시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앞면 많다 그죠? 법 경기만 동그라미 첫 글자 연상을 하는 거예요. 연상을 법 경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또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이 둘에 대한 차이는 여기는 정리를 해놓지 않았지만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부동산을 파악할 때 지금 말하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복합적인 시선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대로 법, 경기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개념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다 그죠?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따로따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토지 등기부에, 건물은 건물에 별도의 부동산인데 이걸 거래될 때는 세트로 함께 거래되는 걸 복합 부동산이라고 말해요. 근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 경기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률적 보시면 오른쪽에 협의의 좁은 의미에는 토지, 정착물. 넓은 의미는 준부동산까지 포함한다.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기술적은 자연, 환경, 위치, 공간 그런 녀석들. 오른쪽에 보시면 유형, 무형까지 정리를 해놨다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법률, 경제적인 거는 형체가 없는 무형이다. 그 다음에 물리적, 기술적은 형체가 있는 유형이다. 까지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딱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볼 게 뭐냐면은 정착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착물은 오른쪽에 보시면 지속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 그죠? 정착물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지속적, 장기적으로 토지에 부착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일시적인 것은 정착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때 기억에 독립정착물, 토지와 별도의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 토지와 별도로 매매가 가능한 이런 것들. 그래서 따라할까요? 건물, 명인밤을 갖춘 수목, 임목, 농작물,
요거 4개가 독립정착물이고 나머지는 종속정착물이에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에 건물을 별도로 등기할 뿐만 아니라 건물만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 토지 위에 이렇게 내가 심어놓은 나무가 있어요. 나무만 별도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토지 위에 내가 심은 농작물이 있어요. 이것도 농작물만 토지와 별도로 매매가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이걸 독립정착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별도의 중개 대상물, 토지와 별도의 중개 대상이 된다. 그럼 나머지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토지 거래 따라가는 거예요. 토지 팔면은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종속정. 그래서 토지의 일부로 취급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준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시면 되는 것들이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죠? 준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건데 선박, 자동차, 항공기,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는 포함 되지 않지만 넓은 의미에 포함되는 원래는 동산이지만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되는 거 이런 개념을 말한다. 그죠? 자, 요게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 거의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걸 문제로 내기도 하고 요걸 문제로 내기도 하고 요걸 문제로 내고 요걸 내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을 지금 4회 정도 했는데 계속 내가 틀리고 있다라는 거는 요거 틀리고 요거 틀리고 이거 틀리고 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딱 감을 잡아 놓으면 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밑에 문제가 2개 있는데 요거 한번 빠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세월호 내월 하지 말고 빠르게 쭉 읽으면서 바로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1번입니다. 옳은 것은 하고 뭔데 1번 정답은 5번이에요. 바로 놓으시는 거 5번 보시면 경제적 개념은 생산재, 자본, 소비재, 상품, 자산, 투자재. 아니 선생님 위에하고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재 이렇게 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기술적 개념에 위에 보시면 자연, 환경, 위치, 공간인데 시험에 토질, 토양, 지질으로서의 부동산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전부 다 자연적인 모습 그대로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딱 이 단어 그대로만 암기하시면 안 되고 그 단어에 연상시켜서 떠올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나머지는 왜 틀린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1번은 토지 건물이 별도인데 함께 거래가 된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하죠? 복합 부동산이라고 말하는 거죠. 복합 개념이 아니고 이런 경우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말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는 법경기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복합 부동산 해서 1번은 틀렸습니다. 1번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부동산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번 자연, 공간, 위치 이런 것들은 물리적 개념은 무형적이 아니고 유형적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번에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하면 좁은 애다가 준부동산 합하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보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되는 게 아니고 광의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넓은 의미의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넓은 광의의 부동산인데 이거는 법률적 개념이다. 그래서 복합 개념을 광의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예요. 4번 공장재단, 업권, 항공기는 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틀렸죠? 이런 것들은 준부동산이니까 협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광의에는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헷갈려요. 헷갈리면 안 되게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다.
보시면 되고. 자, 2번은 조금 복잡하게 좀 만들어 놓은 개념이 있어요.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에서 틀린 것을 물었는데 이게 앞에 물은 맞아요.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단은색 수목 이런 것들은 부동산 정착물이 맞습니다. 정착물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얘는 종속 정착물이에요. 그러니까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단은색 식물은 토지를 팔면 따라가는, 자,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자, 내가 산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산에 바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정자도 자그마한 거 지어놨고, 여기에 나무들,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우리 어릴 때 많이 먹은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것들. 자연적으로. 그럼 내가 산을 팔았어. 이 산을, 토지를 팔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는 요것들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소유권에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별도의 특약을 맺은 문제가 달라서요. 별도의 특약이 없을 때 민법에서 매매할 때 난 이거 정자가 아까워. 정자만 내가 파갈 거야. 그럼 특약을 붙이면 되는 거야. 근데 특약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는 겁니다. 특약이 없으면 여기 있는 아카시아 나무, 정자, 바위 전부 다 소유권이 넘어간다. 토지에 따라가서. 왜? 얘들은 뭐죠? 종속 정착물이다. 그럼 여기는 단연생,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단연색 수목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종속 정착물이니까 정착물이 맞다라는 겁니다. 독립이냐 종소이냐 따질 필요 없이 정착물은 되는 거잖아. 그죠? 맞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닙니다.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요거는 토지 정착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건물이 있어요. 건물에 이거 할 때마다 꼭 제가 제 본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나 한 번씩은 이 집에서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다가 한 2년 정도는 내 혼자서 떨어져 가지고 내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진단 말이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2년 동안 새들어 살고 있어요. 오피스텔 2년 새들어 사는데 내가 필요해 가지고 이게 다 브라인드를 설치했어요. 내가 설치한 거야. 누가? 임차인이 설치했어요. 나중에 계약 기간이 2년이 지나서 나갈 때 내가 설치하니까 떼갈 수가 있겠죠. 요게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건물의 일부가 아니단 말이야. 내가 떼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서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요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착물이 아니니까 건물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정착물이냐? 원래 오피스텔에 있던 TV, 냉장고, 이거는 임대인이 설치한 거죠. 이거는 건물의 일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임차인이 나중에 TV를 가져가는 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건물의 일부니까. 그래서 요거는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나머지는 맞는 말들인데 볼게요. 1번.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항구적, 계속적, 지속적, 영구적으로 부착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게 정착물이에요. 일시정하면 틀린 거예요. 일시정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지문이 이렇게 잘 나와요. 시험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거죠. 가식 중인 수목 이렇게 나와요. 잠깐 심어놓은 나무, 이거는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된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정착이란 건 뭐냐? 계속적, 지속적, 영구적, 항구적으로 부착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번에 자동차, 항공기, 업권 이런 것들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넓은 의미에 포함된다. 맞죠? 준부동산들입니다. 그래서 좁은 애는 포함되지 않지만 넓은 애는 포함된다라는 거. 4번에 토지와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건물, 임목, 명인방법, 수목, 농작물 이런 것들은 독립정착물이니까 별도의 중개대상물이 된다라는 거죠. 5번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정착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그런 것들이고, 자, 이 내용들은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일반적으로 요래요. 근데 조금 집중만 좀 하시면 그게 틀릴만한 게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토지의 분류가 나와 있어요. 모든 내용을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요한 내용만 딱 넣어 놓는데, 첫 번째 있는 부지, 택지, 대지, 얘는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넓은 개념은 뭐냐? 넓은 개념은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좀 좁은 개념이 택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지, 이렇게. 대지는 주거상업이 가능한 토지, 택지는 주상공이 가능한 토지, 부지는 택지, 주상공 가능한, 건축 가능한 토지에다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라는 게 위에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초가 부족하시면 이걸 보면 뭐 말인 거 몰라. 예를 들어서 기억해보면 부지 건축 가능 플러스 건축 불가능 돼 있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후보지 행지죠. 오른쪽에 보시면 변경 과정에 있다라는 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변경 도중에 있을 때 크게 바뀌면 후보지, 작게 바뀌면 이행지 이렇게 됩니다. 필지, 액지는 법률적인 개념은 필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개념은 획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부지, 나지, 공지인데 건부지, 나지는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얘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이미 건물이 딱 들어가 있어요. 건물이 있는 토지 이런 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건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이런 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나지라고 말합니다.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요. 없으면 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 주의하실 사실 하나. 건부지는 뭐냐? 건부지, 나지는 전부 다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인데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있다? 없다?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건부지는 어떤 거냐면은 요 전체가 건부지예요. 나지도 마찬가지. 요 전체가 나지인데 건물이 없으면 나지예요. 그런데 여기는 건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제한, 지상권 같은 요것들도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지를 매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여기다가 뭘 건물을 짓는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뭔가 토지를 이용하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건물이 있으면 내가 이용을 못해. 네, 이미 건물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짓지를 못해요. 사법상의 제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이 소멸될 때까지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없어야 깨끗한 토지, 이걸 나지 내가 여기다가 건물을 짓든 농사를 짓든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없는 걸 나지라고 말합니다. 건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한도 없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되는 걸 나지라고 말하고,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부분도 건부지고 없는 부분도 건부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부지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이 전체가 이 전체 토지가 건부지인데, 그러면 이 전체 면적이 100이라고 봤을 때 건폐율 용적률에 의해서 건물이 60제곱미터가 들어가 있어요. 건물이 있는 부분이 60이라는 거죠. 그럼 건물이 없는 부분은 40이겠죠. 건물이 없는 이 40 부분을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공지라고 말합니다. 공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건부지에서 건물 부분을 빼면은 공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건부지, 나지, 공지는 이런 개념이다. 차이점을 이해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보고 외우시면 안 되고 이 개념을 좀 이해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건부지와 나지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나지 값이 더 높아요. 나지가. 이유는 선생님 건물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래서 건부지보다도 나지가 더 비싸. 그러면 건부지가 낮아. 이걸 뭐라고 말하면 건부감가라고 말하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건물이 있는 게 더 비싼데 건물 때문에 그래. 건물 빼고 토지값만 비교하면 나지값이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이렇게 지을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5년 동안 방치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버리면 아무래도 구입하는 사람이 건물에 마음에 안 들면 구입을 안 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나지값이 더 비싸다. 건부감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된다면 건물이 있는 게 유리하니까 그때는 반대로 건부정가가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 밑에 나올 거예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법지, 빈지는 경사면의 토지를 말하는데 법적으로 소유권이 되는 게 법지고요. 그 다음에 활용시력이 높은 토지를, 바닷가 토지를 빈지, 이렇게 말합니다.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다 우리 알만한 내용들이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빠르게 풀어볼까요? 이게 3, 4번요.
오늘 문제는 대부분 옳은 거 이런 거 많아요. 왜? 가치 평가라는 가정하에서 난이도를 높여놔서 그런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3번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맹지는 말이 맞아요. 도로에 접합면이 없는 토지를 맹지인데 요거는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앞에는 맞는데 뒤에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3번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위에는 다 맞는 말들이죠. 필지란 법률상인 용어다. 백지는 경제적 부동산학적 개념이다. 3번 이행지는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맞는 거고요. 공지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공터 이 부분을 공지라고 말한다. 다 맞는 말들이라 그죠? 그래서 별 어렵지 않게 아마 쉽게 요 놈을 찾았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4번에서는 만만치가 않았을 거예요. 4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낮이는 지상에 계량물이 없는 토지, 즉 건물이 없는 토지로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토지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 나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까지 맞는데 나머지 왜 틀린지 볼게요. 1번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건축이 불가능한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를 포함합니다. 건축 가능한 토지도 부지고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도 부지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도 부지에 포함이 되는 건데 제외한 데에서 틀린 겁니다. 이번에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된 에서 틀린 거예요. 전환되고 있는 이렇게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된 틀렸습니다. 되고 있는 해야 됩니다. 4번 법지는 법적인 소유권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시 높은 바닷가 토지 이걸 빈지라고 말합니다. 법지 빈지 이해 못하시는 분은 이런 거예요. 법지는 이렇게 경사면의 토지 여기가 A 소유고요. 여기가 B 소유. 그러면 A 이 부분 이 경사면의 토지를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법지라고 말합니다. 왜 이거 법지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량을 할 때 경사면 토지는 하단 기점이에요. 하단 기점을 한다는 말은 이 경사면의 토지는 A의 소유권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소유권에 관계되는 지적도를 출력하게 되면은 A 토지가 이만큼 돼요. 즉 법지가 A 소유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소유권에 법적인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이 부분이 소유권 인정되지만 이 토지를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인 소유권 인정되지만 활용시효는 굉장히 낮은 토지 그걸 법지라고 말합니다. 반대 개념은 빈지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법지 개념이에요. 빈지는 뭐냐면은 이 바닷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까지가 A에 등기되어 있는 토지예요. 근데 여기는 쭉 바닷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밀물 썰물 차에서 여기는 바다가 됐다 바다 안 됐던 이런 부분 이걸 뭐냐면은 갯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닷물이 되기도 하고 아니 된 부분이에요. 여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부분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선을 뭐냐면은 만조수위선이라고 말하는데 이 만조수위선부터 이 부분 등기되는 요 사이 요 부분 사이를 우리는 바닷가 토지 빈지라고 말합니다. 바닷가 빈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닷가 토지 뜻인데 요 놈은 바닷물은 들어오지 않지만 소유권 인정되잖아요. 즉 내 소유권 등기를 보면은 내 지적도를 보면은 여기에서 스톱이라는 거지. 왜? 여기까지 등기되는 토지니까. 등기는 되지 않는데 이 지역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왜? 내 집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쓸 수는 거의 내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업으면은 여기다가 뭐 이렇게 생선을 말린다든지 과메기 같은 거 할 때 그런 게 활용하기 굉장히 용이한 토지. 그래서 법적인 소유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않지만 내가 마음대로 거의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이걸 바닷가 토지 빈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자, 5번에 건부지는 재유효 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언제나 낮이보다 낮게 평가된다. 언제나를 빼야 돼요. 일반적으로 낮게 평가된다. 여백에 적어줄까요? 건부감가.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 여기 말하는 건부감가.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건부감가 원칙인데 언제나 그렇지는 않아요. 예외적으로 당연하게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없는 것보다도 요 나지값이 비싸게 인정이 되는데 이 지역이 개발 제한구로 지정되네. 그런데 여기는 원래 건물이 없었어. 그렇지만 여기는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 그럼 기존에 있는 건물은
그대로 기득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건물이 만약에 태풍에 유실되면은 이 면적만큼 다시 건물을 올리는 게 허용이 돼요. 그런데 없는 거는 영원히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될 때까지. 그러면 건물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이유는 개발을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건물이 있는 게 가치가 더 높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게 건부 증가가 된다 이런 게 그래서 언제나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낮이보다 낮게 평가되는 건부근가는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넘겨볼까요? 뒤에 바닥 가시면 5번 문제가 있는데요. 5번은 막 섞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시간을 조금 들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모든 지문을 다 몰라도 됩니다. 두세 개만 하고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포기하면 안 돼요.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이 본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다. 그죠? 그렇지만 모든 내용을 다 모르더라도 이 지문 6개 중에서 두세 개만 정확하게 알면 답을 찾아요.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모르는 내용, 자, 예를 들면은 리얼 볼게요. 리얼. 토지 소유자가 공중 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한다. 토지 소유권자는 토지 지표뿐만 아니라 공중과 지하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리얼은 맞는 거예요. 자, 미음. 보락지는 집안이 절도되어서 떨어져 나간 토지, 이걸 보락지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침식자금 같은 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죠. 근데 내 토지가 어디 있냐? 내 토지가 여기 있다. 내 토지 소환해. 여기가 침식에 의해서 내 토지, 즉 밭이 계속 이렇게 강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이걸 보락지라고 말한다는 거죠. 떨어져 나갔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것만 정확하게 알더라도 리얼 미엄이 답에 들어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이것만 압축하더라도 답은 둘 중 하나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지문을 안다. 시험장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하지만 모의고사나 시험장에서 모의고사 할 때 연습을 해야 돼요. 몇 개만 아는 거 가지고 정답을 찾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지문 5개, 6개를 모두 알아가지고 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문제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문 3개 정도만 알면은 5개 중에서 6개 중에서 그럼 거의 정답을 찾아내요. 그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5번이에요. 리얼미엄은 맞고요. 비업은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뭐 콩법 내용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리얼미엄 비업인데 나머지는 왜 틀린지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입니다. 공간,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내 아는 내용도 나오지만 우리 내용을 벗어나는 거 섞어서 막 나와. 이렇게 언제나 그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적법이죠. 법률상 지저목에는 방조제, 댐, 사찰용지 등이 28개에 분류된다. 위에 있는 방조제, 댐, 사찰용지는 전부 다 지목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은 사찰용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사찰용지, 교회용지, 천주교용지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뭉뚱그려서 뭐라 그러죠? 종교용지 그래요. 종교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종교로 사용되는 용지, 즉 교회, 터도 종교용지고 그 다음에 절터, 사찰용지도 종교용지 되는 거지 구분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댐 같은 거 있죠? 댐. 고여있는 물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유지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예전에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 물에 관계되는 게 딱 3개가 있어요. 물. 어떤 게 있냐면은 하천, 그리고 국어, 유지. 사람들이 이 둘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냐? 하천구를 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천구근은 흐르는 물이에요. 얘는 크게 흐르는 물. 여기는 농업을 농사를 위해서 작게 만든 이 또랑 같은 거. 작게 여기에서 작게 빼는 농사를 위해서 작게 만든 이런 또랑 같은 이런 것들을 국어라고 말해요. 둘 다 흐르는 물이에요. 그런데 유지는 뭐야? 고여 있는 물이에요. 저수지, 댐, 연못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여 있는 물. 즉 둘은 흐르는 물, 얘는 고여 있는 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댐, 저수지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느냐? 지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조제 이런 것들은 제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걸 모르더라도 뭔가 이상하네. 댐이라는 지목을 옛날에 배운 적 없는데 이렇게 또는 사찰 연기는 없는데 이것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은 뒤 것은 주택의 분류인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이거 개정된 내용이 있으니까 좀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주택법상의 주택의 분류를 말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그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단독주택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죠? 단독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가장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게 아파트 그리고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구분하는데 일단 다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세대라는 단어를 보라 그랬습니다. 세대라는 단어를 이렇게 구분되면은 이것들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공동과 단독은 이렇게 딱 구분해 놓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청수는 여기는 둘 다 청수가 3층 이하입니다. 아파트는 청수가 5층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연립과 다세대는 청수가 4층 이하입니다. 끝. 청수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3층, 4층, 5층 끝.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면적을 보게 될 건데 아파트는 면적이 관한 규명에서 내용이 없습니다. 얘들은 전부 다 면적이 660 이하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연립과 다세대인데 다세대는 면적이 660 이하예요. 그럼 얘는 660보다 많아야 되겠죠? 이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겹치니까 이때 꼭 하나 쓰는 초가. 그래서 연립은 요걸 가지고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초가 요 놈을. 그래서 우리 예전에 연초 이렇게 암기했던 것들이에요. 연초. 그러면 얘들은 확인할 구분이 돼버려요. 얘들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면적 가지고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얘들은 구분하는 요령이 다중시설은 독립된 주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잠만 자는 거지 치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여기는 원룸 같은 거죠. 치사가 가능한 그런 차이점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딱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왜 틀렸느냐? 공동주택에 아파트, 연립, 다가구 틀렸죠? 다가구가 아니라 뭐다? 다세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D급 연립주택은 바닥 면적이 660 이상이 아니고 뭐죠? 초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에서는 다가구 대신에 다세대가 들어가야 되고 B급에는 연립이기 때문에 660 초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만 딱 암기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면적이 별로 차이 안 나고 청수가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암기하기 굉장히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요거는 둘 다 3,660 이하. 얘는 4,660 이하. 맞죠? 얘만 딱 암기하면 나머지 암기할 게 없어. 전부 다 면적은 660 이하잖아. 면적이 전부 다 660 이하란 말이에요. 얘만 초과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오면 얘 말고 사실 나올 때가 밖에 딱히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나머지는 3층, 4층, 5층 이거 구분할 내용 없으니까 암기하기 굉장히 수월한 겁니다. 그래서 요 놈만 좀 유심히 보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3, 4층이고 660 이하 이렇게 다 암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토지의 특성이 나온다 그죠? 여러 차례 말했던 것들이니까 이거 암기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기억에 부동성 밑줄 것이고 밑에 지역 동그라미, 임장 동그라미, 외부역과 동그라미. 자, 수업 시간에는 이걸 어떻게 배웠냐? 따라합니다. 부동성, 지역, 장소, 외부역과. 다시 부동성, 지역, 장소, 외부역과.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겠던 거 기억나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자, 부정성은 예전에 공급생산비인데 부정성 밑줄 것이고 세 번째 줄에 희소성, 직가고, 재유효용 오른쪽에 집약화 밑줄 것이고 밑에 생산비 법칙 밑줄. 이걸 따라합니다. 부정성 공급생산비.
요거는 즉 희소성, 직가구, 집약화는 공급비가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 이래서 공급 생산비를 암기했던 개입니다. 자, 영속성 볼게요. 영속성은 밑줄 것이고 두 번째 줄에 재생산 이론 밑줄 밑에 임대차 밑줄 밑에 장기 밑줄. 자, 따라하면 영속성, 시간, 수익, 재생산. 다시 영속성, 시간, 수익, 재생산. 영속성은 시간적인 장기, 그 다음에 수익, 임대차, 수익 환원법 이런 지문이 나오거나 재생산 이런 말이 나오면은 영속성이다라고 누누이 말했던 것들이에요. 그거 딱 암기하시면 그러니까 이걸 표현만 살짝 다르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문제를 보는데 느낌에서 장소적인 제약이 있어. 지역적인. 이러면 답은 뭐다? 부동성이라는 거예요. 지문을 보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문제가 나타나. 지문에서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럼 답은 부정성이에요. 지문을 보는데 수익하고 막 연결돼. 이익. 그럼 답은 영속성이에요. 지금 그렇게 찾아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그런 지문들에서 답이 찾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별성은 참고적으로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6번, 7번 두 개 빨리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보도록 할게요. 6번 정답은 5번이다. 그죠? 부동성이니까 지역 장소적인 느낌이라고 말했죠? 1번 보시면 1번에 지역 분석, 외부 효과 이런 말이 있고요. 오른쪽 2번 국지화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역적이란 말이죠. 3번 지역적인 경제적 감가, 지역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4번 임장활동, 장소적인 느낌, 정보 이런 말이 나오죠. 정답은 5번이 돼요. 그래서 토지 부족 문제, 희소성, 집약적 토지용 이런 것들은 뭐하고 상관이 있다? 부정성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면 부동성과 부정성을 구분을 잘 못해요. 이게 굉장히 유사하게 느껴져요. 처음에 공부하면 그래요. 좀 더 공부가 진행되면은 부정성하고 영속성이 헷갈려. 그게 다 때가 있는 거야. 그거를 거쳐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6번을 틀렸다면 나는 기초가 좀 부족해 있구나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좀 이게 여기서만 헷갈려 합니다. 자, 7번이죠. 틀린 것은인데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수직 요까지는 맞아요. 두 번째 줄에 뭐라 해야 되냐? 재생산 틀렸어요. 재생산이 아니고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고래에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재생산비 법칙은 영속성에 나오는 거예요. 정답이 3번입니다. 나머지는 자 볼게요. 1번 외부효과 부동성 맞죠? 2번 매립을 통해서 토지가 증가되는 것은 부정성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 증가이기 때문에 부정성과 별입니다. 부정성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증가를 말해요. 자, 부동성은 물리적 이동이 안 돼요. 부정성은 물리적 공급이 안 돼요.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가 안 돼요. 물리적이 안 되는 거지 경제적까지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번 영속성에 의해서 소모를 전제하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고 임대차 맞죠? 5번 개별성에 의해서 일물리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개가 아직도 헷갈리시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인문적 특성은 사실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말하는 종론에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3개가 나와요. 종론에서 3개 중에서 가장 잘 나온 게 뭐냐? 지금 했던 요거요.
첫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 두 번째 토지의 분류, 세 번째 지금 하는 토지의 특성. 이거 세 개가 제일 잘 나와. 그래서 딱 요것만 하는 거야. 나머지 빼버리고. 예,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인문적 특성이 밑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한 번만 들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용도의 다양성 하는 거. 인문적 특성은 인간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가진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에다가 내가 농사를 지어도 되고요.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도 됩니다. 용도가 다양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용도가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쓰면 되는 거라. 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는 거. 자, 용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나라는 적지론의 근거가 됩니다.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후보지 또는 이행지 이런 말들하고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하에게 보시면 용도의 다양성, 제유효 이용, 적지론, 그 다음에 가격 다원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토지가 농사 지을 때 가치와 건물 지을 때의 가치와 어떤 사용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병합 그리고 분할이 가능해요. 병합 분할 가능성이라고 말하는데 언제나 합병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지목이 주택지인 주거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만 가능한 토지인데 이게 면적이 한 500제곱미터. 토지치고는 집질 토지치고는 굉장히 크지 않나요? 금액이 크니까 거래가 잘 안 돼요. 이럴 때는 잘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00제곱미터 단위로 파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분할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너무 작아. 이렇게. 모양도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작아. 이 상태인데 지목이 또 대예요. 주거를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작으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합병하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자르거나 합병할 수도 있다라는 게 병합분할 가능성입니다. 이런 병합분할 가능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용도가 다양해집니다. 즉, 내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합병하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즉, 면적이 작을 때는 2층짜리밖에 못 지었는데 합병하면은 10층, 20층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용도가 다양해지는 것들을 지원해준다.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한정가격이라든지 특수한 사정에 지정되는 가격, 한정가격이라든지 대응건축물, 즉 토지를 병합해서 대응건축물을 건축하는 플로트 현상 이런 것들하고 연결된다라는 게 니은에 나와 있습니다. 니은 보시면 병합분할 가능성에 의해서 용도가 다양해지는 걸 지원하고 이런 한정가격, 한정된 시장에 적용되는 가격이죠. 그다음 플로테이지 현상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은 여기는 너무 요약이 많아서 안 적었어요. 그런데 요약집 보면 이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8번은 같이 보도록 할게요. 8번에 옳은 것은 하고 물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1번은 제유효 이용, 가격 다원설, 적지론 되니까 이거는 용도의 다양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은 용도의 다양성이고요. 2번은 토지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놈은 영속성이 아니고 개별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대체가 불가능하다, 물리적 대체 불가능하다, 개별성에 말하는 거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병합분할 가능성에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그런 거죠. 4번에 공장 전입, 공원의 폐지, 인구 변화 등은 뭔가 변한 거예요. 위치의 가변성인데 뭐 위치가 변했느냐? 행정적 위치가 변한 게 아니고 사회적 위치가 변한 겁니다. 자, 위에 뒷글씨에 보시면 위치의 가변성이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즉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토지가 경제적 가치 변화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갑자기 뭐 도로가 딱 들어왔다. 그럼 우리 동네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가변성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포함됐다가 대구시로 편입되다 이런 것들은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됩니다. 4번에 있는 공장 전입, 공원 폐지,
인구 변화 이런 것들은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이 됩니다. 행정적 변화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5번에 보시면 소유이익, 사용이익, 수익이 나왔죠? 그럼 뭐가 돼야 되겠다? 부정성이 아니고 영속성 이렇게 돼야 되죠. 수익적인 요소면 영속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번 같은 문제는 시험에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좀 드물어요. 여백이 남아가지고 그냥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 단원에서 공부를 할 때 총론에서 뭘 공부해야 되느냐? 금방 말했죠. 자, 우리 요약 가장 먼저 말했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경기. 두 번째 말했죠. 토지의 분류, 법지, 빈지, 유유지, 휴한지 이런 것들. 그다음 뭐였죠?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이거 세 개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거의 대부분 요쪽에서 나온다. 10문제가 나오면은 요 반복이 세 개 중에 꼭꼭 두 개가 섞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을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도록 하고, 자, 이제 경제 파트로 넘어갈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유량저량이 나오는데, 이건 너무나 간단하니까 요약을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요약 봅니다. 유량, 일정 기간이죠. 저량, 일정 시점인데, 암기해 놓아야 되는 게 뭐냐? 신규주택과 재고주택은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U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주택 공급량, 거래량, 임대료 수입, 비용, 소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간 단위로 측정하는 유량 개념이다. 현재 집이 몇 개 있냐? 주택 재고량. 현재 자산이 얼마냐? 현재 빚이 얼마냐? 현재 우리 인구가 얼마냐? 이런 것들은 현재 시점, 저량 개념이 된다라는 거죠. 자, 9번 한번 빠르게 풀어볼까요? 저량을 찾아라라고 말했죠. 저량을 바로 나와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도 시험에 나와요. 이런 거 틀리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연에 보시면 자산의 가격, 그 다음에 가치, 현재 이게 얼마짜리냐? 현재 얼마짜리냐? 그래서 이건 저량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 생산량, 소득, 수입, 변동량, 거래량은 전부 다 기간 단위로 측정하는 유량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정말 중요한 요약만 넣어놓은 거예요. 요약을 제일 중요한 요약만 넣어놓았는데, 먼저 요약의 첫 번째 기역 니은을 봅니다. 기역은 수요량의 변화, 니은은 수요의 변화예요.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여러 차례 다뤘던 것들인데 이거 다시 정리를 한번 하도록. 이건 정확하게 개념을 못 잡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요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게 되면은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하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해요. 이거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얘를 수요량의 변화, 요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요놈 이름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 제외한 나머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해요. 요것도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죠. 요거 이름 뭐더라? 수요의 변화,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게 기역과 니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두 번째 해당제와 가격 변화. 해당제와 가격, 아파트 가격에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해당자와 가격 이외 요인들, 인구, 소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라고 이름을 붙였다. 얘는 곡선상 점의 이동, 얘는 곡선 자체 이동 이렇게 말했죠. 얘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얘가 이 곡선에서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여기서 점의 이동이라는 거죠. 이 그래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상 점의 이동입니다. 그런데 수요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 수요곡선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수요곡선이 이렇게 변했어. 곡선 자체가 달랑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 수요 증가, 이렇게 된 수요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수요 변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면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이해를 못하면 암기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건 해당제와 가격에 의한 변화냐 수요량의 변화, 가격이 아닌 다른 거의 변화냐 수요 변화, 딱 암기를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한 개념이 대체제 보완제와
정상제, 열등제에 대한 개념 쭉 설명을 해놨어요. 밑에 보시면. 그래서 기역은 수요, 대체적으로 수요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니은은 가격 수요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D컷은 이거에 대한 암기를 나타냈어요. 자, 보시면 재화를 두 개 줍니다. 하나는 뭘 준다? 가격. 하나는 수요. 같은 방향? 대체제. 반대 방향? 도안제. 징글징글하다, 그죠? 항상 있었으니까 밑에 정상 열등제 봅니다. 소득 수요가 같은 방향? 정상제. 반대 방향? 열등제. 우리 다 알겠던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곡선이 반비례하는 이유라는 것은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요곡선이 반비례한다는 개념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아파트 수요량이 줄어들어요. 가격과 수요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가격 수요가 반비례하는 수요 법칙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런 이야기. 왜 그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말하죠.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소득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소득 효과고요. 대체되는 재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대체 효과다라는 겁니다. 요들의 합성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소득 효과에다 하살표해서 적으세요. 실질 소득. 즉 내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실질 여기에 돈을 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고 판단해서 수요량을 줄인다라고 판단하는 걸 소득 효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적으셨나요? 실질 소득. 자, 그 다음에 대체 효과에다는 여백에다 적으세요. 상대적 비교. 상대적 비교. 즉 상대적 비교를 비교하는 단어가 나와요. 대체 효과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는데 빌라는 그대로란 말이야.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빌라는 그대로다 보니까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빌라와 비교해서 비싸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요 소비를 줄이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거지. 그래서 요 소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걸 대체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지문에서 소득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소득 효과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대체 효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암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문제가 3개 있죠? 좀 어렵기도 하고 막 그렇긴 하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10, 11, 12, 3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부터죠. 10번.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자체 밑줄, 수요 곡선을 자체로 이동 밑줄. 자, 밑에 수요 곡선을 자체로 이동 밑줄 했죠. 밑에다 적을 거예요. 4글자. 뭘 적을까요? 맞죠? 수요 감소라고 적으십니다. 자, 여러분 수요 곡선을 자체로 이동한다는 말은 수요 감소 요인을 찾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수요 감소 요인. 자, 수요 감소는 뭐냐? 요걸 말합니다. 요걸. 이해하시겠죠? 요걸 찾을 수 있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1번.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상승은 요 동네가 아니고 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은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량 변화인데 아파트 가격 때문에 변했다고. 그럼 얘는 뭐냐? 수요량의 변화예요. 요거하고 우리말로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이해하시겠죠? 2, 3, 4, 5는 수요 변화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이 돼요.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볼까요? 이 동네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럼 미리 사놔야 되지 않을까? 수요가 증가합니다. 2연 건설 인건비가 상승해요. 이거는 수요 요인이 아니고 공급 요인이죠. 논외. D끝 LTV나 DTI가 상승합니다. LTV, DTI를 높이면 대출 조건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즉 LTV가 50%였으면 집값이 50%만 대출해줬다고. 그런데 LTV를 80% 올렸어. 집값의 80%를 대출해주네. 대출이 많이 되면 그만큼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아시겠죠? 부동산 투자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 어떻게 될까? 증가가 됩니다. 즉 2번, 4번은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3번은 공급 요인입니다. 5번 대체주택 가격 하락. 대체주택 가격 하락되면 우리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될까? 감소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자, 이건 볼게요. 대체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우리 부동산 아파트죠.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배운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대체주택 아파트 제하가 몇 개죠? 2개. 하나는 뭘 준다? 가격. 하나 뭐 준다? 수요. 같은 방향? 대체적. 그래서 대체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우리 아파트, 여기는 아파트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수요 감소 이렇게 된 거예요. 정답은 5번을 찾아낸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매우 잘. 이렇게 매우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 증가인지 감소인지, 공급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여기는 넣지를 못했는데 요약집에 보면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근데 대부분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게 돼 있어요. 자, 오른쪽에 11번 보죠.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1번 아파트 밑줄 가격 동그라미 상승 화살표 위로. 오른쪽에 연립주택 밑줄 수요 동그라미 좌측. 자,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아파트 연립 제화가 몇 개죠? 2개죠. 동그라미 보세요. 하나는 뭐다? 가격. 하나는 뭐다? 수요. 대체제라 그랬죠. 같은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같은 방향이 돼야 되는데 가격은 상승인데 수요는 좌측이면 감소가 되는 거죠. 수요가 좌측으로는 감소란 말이에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이렇게 돼야 돼. 이해하시겠죠? 이게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뭐냐면은 대체 제약에 관계되는 건데 재화를 2개 줍니다. 재화를 2개 주면서 하나는 뭘 준다? 가격. 하나는 수요를 주면서 방향을 보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길게 시간을 설명할 여유가 없으니까 딱 모르면 암기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2번은 1번하고 유사한데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체관계에 있는 연립주택 밑줄 가격 동그라미 하락 화살표 아래로. 아파트 가격이 나와 있죠. 아파트 밑줄 긋고 가격 동그라미. 자,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앞에는 연립주택이 나와 있어요. 지문을 보면 연립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하락했습니다. 오른쪽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아파트의 가격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파트의 가격을 생각하면 안 되고 수요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이 둘이 대체제라 그랬죠? 그러면 연립 아파트 제화가 2개죠? 하나는 뭐다? 가격. 하나는 뭐다? 수요. 대체제니까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은 방향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 아파트의 수요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감소가 되겠죠. 수요 감소는
아래 감소된다는, 수요가 감소되면은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하락되고 아파트의 거래량 어떻게 될까? 줄어들잖아. 수요 감소에 의해서 아래 돼야 된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하락돼야 돼.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죠? 가격 상승해서 틀린 거예요. 좀 난이도가 있게 만드는 겁니다. 1번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데 2번은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번 지문이 어려운 거였어요. 3번.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이고, 여기까지 맞죠?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는 수요 변화가 아니고 공급 요인이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공급 요인에서 틀린 거죠. 정답은 4번이고요. 가격이 하락할 걸로 가면 수요를 줄입니다. 그래서 수요 감소 요인이 나타나는 거고요. 5번 봅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여서 아파트 수요가 늘어난다. 상대적으로 나왔죠? 무슨 효과가 되겠다? 상대적으로 나왔잖아. 그러면 소득 효과가 아니고 대체 효과가 돼야 됩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나왔으니까 대체 효과가 돼야 됩니다. 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소득 효과라고 말했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예요. 5번은 뭐냐? 상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소득 효과가 아니고 대체 효과,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요만 문제가 나오느냐? 아닙니다. 공급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를 문제를 많이 내는데 가끔 공급을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게 12번입니다. 12번 보시면, 자, 정답은 3번인데요. 나머지는 3번 정답 지문부터 보도록 하죠.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여러분이 건설업자 사장님이에요. 내가 아파트 집을 팔 건데 토지값이 상승해. 원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집을 지어서 팔라도 돈이 많이 안 남잖아. 그래서 공급을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감소. 그래서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증가되는 게 아니고 공급량이 어떻게 되겠다? 감소. 자, 여백에 적으세요. 공급 감소라고. 즉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 감소연이 된다라는 거죠. 공급 감소되니까 공급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돼야지 공급량이 증가한다 해서 틀린 겁니다. 공급 감소니까. 그래서 아주 3번은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번은 깔아주는 지문. 2번은 주택과 공급량은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법칙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에 보시면 이런 것들은 공급 증가 요인에 대한 설명들이고, 원자재 값이 하락하고 인건비가 하락하고 이렇게 되면 공급 증가 요인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상승하면 공급 감소 요인이 되겠죠.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공공성이 자체로 일어난다. 공급 감소를 말하는 거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문의 대부분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좀 쉬었다가 밑에 탈레스 넘어가 들어오죠. 좀 쉬죠.